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27학년도 교육학 관련해서 합격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선생님들 다 똑같은 고민이시겠지만 임용 합격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그동안 이제 쭉 제 강의를 들었던 선생님들 약간 후기담 잠깐 보시면요. 이분은 서울 수석 합격하셨는데 1년 커리큘럼 쭉 따라가면서 강의를 들었다고 그럽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오픈형 문제 전략, 재시문 분석 방법 등 모든 전략과 노하우를 배울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픈형 문제라고 하는 게요. 교과서에 없는 내용인 거예요. 내용은 물론 있겠죠. 근데 그 문제 자체가 교과서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자기가 이제 생각해서 이제 써야 되는 그런 문제라서 책만 달달 외운다고 해서 될 수 없는 문제거든요. 나름대로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시문이 주어지면 제시문을 잘 분석하면 없는 답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분은 이제 좋은 점수를 받았고, 두 번째 이분도 이제 20점 만점으로 차석 합격했다고 돼 있죠. 초수 때 제 수업 듣고 19점, 그 다음에 재수 때 20점 이렇게 해서 차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도 초수 20점 만점, 초수 20점 만점을 합격했다. 제시문 속에 답이 있다. 이건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제시문을 어떻게 분석하면 이 답을 찾아내는지를 알게 되는데 이따가 제가 맛보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런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 보면 오픈형 문제 대비 전략, 제시문 문제 분석 방법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도 20점 만점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픈형 사고 방식, 뭐 제시문 분석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분 N수생입니다. N수생인데 교육학이 효자 과목이 됐다고 그러는데 초수 때 다른 선생님 수업 들었다가 이제 추상적인 이론을 학교 현장과 연결짓지 못하다가 이제 15.33. 근데 이제 제 수업 듣고 이제 학교 현장과 연결시키면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고, 재수 때 19점. 한 번 더 공부했죠. 삼수 때 19.33. 한 번 더 했습니다. 19.67. 계속 저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점수는 어쨌든 뭐 19점대를 계속 유지했던 거죠. 이분은 이제 나중에 어쨌든 뭐 효자 과목을 합격했지만 공부를 꽤 오래 했죠. 그죠. 재수, 삼수, 사수까지 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죠. 자기가 원치 않게, 이분은 이제 아마 이제 전공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전공하고 교육학 다 동시에 잘 하셔야 됩니다. 이분은 2년 연속 합격했다고 되어 있죠.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 목소리와 청킹이 떠오른다. 이제 수업 시험 보다 보면 이제 제 목소리가 떠오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계속 듣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이 선생님은 초수 합격인데 대학생 시절에 교육하기 너무 싫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다가 이제 1월 3일 강의 들으면서 재밌는데 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초수 합격. 그리고 초수 20점 만점. 분노가 명확한 강의 스타일. 저는 강의가 명확합니다. 제 원래 스타일이 명확한 걸 좋아해서 막 그냥 뭐 말장난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딱딱 떨어져야지. 좀 이과 형태로. 적상도 이과고 그래서 뭔가 딱딱 인문학도 딱딱 떨어져야지 이 공부할 맛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딱 명확한 이런 스타일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이제 그 교육대학원 선생님인데요. 교육대학원 아마 졸업하신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교육과를 그렇게 막 깊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초수에 20점 만점으로 1차 합격했는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5월에 졸업하고 초수 임용했는데 이제 합격하신 거예요. 12월부터 이제 여러분처럼 이렇게 OT 수업 듣고 1년 커리해서 그때 이제 이렇게 선택했던 것이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교육대학원에서 이제 교육대학원 공부도 하고 5월에 졸업하고 이렇게 초수 20점 만점 합격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도 이제 초수 교육과 만점이고 1년 커리 그대로 따라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여기 과락 맞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했다. 이제 가끔 이제 시험 보고 와서 점수가 예상보다 안 나올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내가 쓴 게 과연 맞을까 이런 의심도 들고, 이분처럼 과락 맞을 것 같은 걱정했던 사람이 20점 만점까지 비슷하게 썼다는 거죠. 특히 이제 오픈형 문제가 많을수록 이런 생각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 이제 오픈형 문제에 대비하는 전략을 세우면요 조금 어긋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다 맞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오픈형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 전략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답안지에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다른 분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자, 이분도 20점 만점인데 이제 삼수 하시다가 이제 저 수업을 듣게 됐죠. 초수, 재수 전부 다 15점 맞다가 이제 20 만점 이렇게. 전공 점수가 좋지 않아서 1년 더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이런 경우 많습니다. 20 만점 맞고 그 전공 때문에 떨어졌어. 1월부터 계속 저랑 같이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 어떤 선생님도 이제 20 만점 맞았는데 1월부터 계속 다시 저랑 같이 공부했던 선생님 기억이 나는데, 이런 경우 어떤 경우도 있냐면 또 전공은 시험 잘 봤는데 교육학 때문에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교육학 잡았습니다. 전공 때문에 떨어지고, 이러다 왔다 갔다 마치 핑퐁 게임처럼 하다 보니까 한 4, 5년 이상 지나가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요한 거는요, 전공도 중요하고 교육학도 다 중요합니다. 어차피 공부하겠다라고 결심을 선 이상 두 가지를 다 잡겠다고 생각하셔야지, 한쪽만 지나치게 치중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하시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은 다른 선생님 수업 듣다가 이제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9월부터 제 수업을 갈아탔죠. 갈아타고 20 만점 이렇게 됐는데, 그 제가 강조하는 것만 이제 철저하게 외우자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중간에 이렇게 이제 바꾸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7월 하고 9월 모의고사 문제가 제 수업 들으시는 선생님들 또 하나같이 얘기하는 얘기가, 제 모의고사 문제가 그 평가원 문제와 거의 유사하다라고 해서 이 퀄리티 높고 좋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때 다시 이제 갈아타면서 이렇게 공부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이제 갈아타기도 합니다. 자, 오늘 합격 설명에 전반적으로 6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여러분 중요한 부분은 교육학 논술의 핵심 포인트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탁월한 만점 전략 요거 두 가지. 요 두 가지만 잘 챙겨가시면 오늘 정말 성공하시는 겁니다. 나머지 다 잊어버려서 상관없습니다. 뭐 합격 수기든 뭐 이런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딱 두 개만 챙겨가세요. 교육학 논술의 핵심 포인트 하나, 두 번째 공부 전략 두 가지. 교육학 논술의 핵심 포인트는 앞으로 이제 교육학 논술을 공부하지,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되니까 교육학 논술 공부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지 방향, 그리고 목표, 공부의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할 때 뭔가 문제의식을 갖고 어떤 방향을 갖고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교육학 논술의 문제를 보고,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구나.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비해 나가야 되겠다. 어느 정도 이제 방향이라든지 감을 좀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공부 전략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한다고 공부하는 건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그 합격에는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략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력과 전략이 이렇게 같이 플러스가 될 때 합격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제 방법들이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어떤 전략으로 공부할 것인가, 공부의 출발점에서 어떤 방향을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런 전략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공부해 나간다면 짧은 시간에 1년 초수분들, 제 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초수분들이 합격 많이 하면서도 20점 만점자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이제 전략적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 그냥 뭐 지엽적인 게 출제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뭐 중요하지 않은 거 다 보면요, 2년 3년 해도 모자랍니다. 그것도 내용이 많아지면 오히려 또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 중심으로 또 나름대로 어떤 그 암기하는 전략을 세워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교육학 논술은요, 이해와 암기에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적용과 활용으로 끝난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해와 암기는 이론 공부할 때, 주로 이제 1, 2월과 3, 4월인데, 이론 공부할 때 이해와 암기에 치중하고, 그 다음에 이해와 암기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 등을 통해서 적용하고 활용하면서 이 이론을 보다 정교화시켜 나가게 되는데요. 어쨌든 교육학 논술은 교육학 이론입니다. 이론 시험인데 그 이론을 잘 이해하고 암기한 다음에 여러 사례에 잘 적용하면서 그 이론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정교화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와 암기에서 출발해서 그걸 잘 적용할 수 있는가, 활용할 수 있는가로 이제 끝나고, 실제 시험제도 여기서 거의 뭐 점수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용력, 활용력에서.
자, 먼저 간단하게 시험 일정과 출제 범위 보도록 하죠. 1차 시험입니다. 1차, 2차 이렇게 나눠지는데 1차는 교육학과 전공입니다. 교육학 60분에 한 문제 주어집니다. 60분, 9시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 40분 쉬고 전공 90분, 또 40분 쉬고 또 전공 90분. 총 60분, 1시간 반, 1시간 반이니까 4시간입니다. 4시간 동안 시험을 보게 되고 이 4시간의 시험이 여러분 1년의 운명이 이제 좌우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죠. 4시간에 여러분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거고 그 4시간을 위해서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사 3급 이상 자격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됐죠. 따야 됩니다. 혹시 이제 한국사 이제 3급 이상 못 따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준비해놓고 이제 1월 강의 시작하기 전에 공부 시작하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따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기출문제 갖다 놓고 몇 번 돌리면 됩니다. 그냥. 자, 그 다음에 교육학 문제 보시면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가 주어지고 20점이죠. 출제 영역이 보면요. 이렇게 총 교육학 개론부터 이제 총 9개인데 이제 사실 교육학 개론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개괄적으로 뽑아놓은 게 개론이기 때문에. 자, 교육 사철학 있죠. 교육 과정 있고 교육 평가, 그리고 교육 방법론, 그리고 교육 심리, 교육 사회, 교육 행정 요렇게 총 8개인데 8개 중에서 얘 빼고 8개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교육 과정, 교육 평가, 교육 방법론, 교육 심리, 교육 행정 요렇게 총 몇 개입니까? 5개, 6개? 둘, 셋, 넷, 다섯 개. 그죠? 둘, 넷, 5개. 응.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교육행정. 교육행정은 매년 출제되기 때문에 교육행정은 여러분들이 전략 과목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교육행정 놓치면 안 되죠. 매년 출제되고 자, 요게 총 영역이 이렇게 이제 8개 중에서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4개 영역이 출제됩니다. 4개 영역. 한 문제 총 영역이 4개 영역. 4개 영역이 한 문제 속에 엮여져서 출제가 됩니다. 근데 4개 영역 총 5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5개 중에서 보면 하나가 빠지고 하나가 들어오고 5개 중에서 하나가 빠집니다. 하나가 이렇게 4개씩 이렇게 출제됩니다.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거는요. 한 페이지 한 장짜리 그 탁월한 만점 전략 합격 설명의 개요라고 있는 그 프린트물 있죠. 한 장짜리 앞뒤로 한 장짜리 요거를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오늘 프린트물 잠깐 설명드리면 교육학 논술 답안 작성법, 요거는 그냥 이제 끝난 다음에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간단하게 어떻게 답안지를 쓰는지까지도 간단하게 서론 결론 부분 또는 본론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자, 두 번째 프린트물 보시면 이제 이 기출문제가 있죠. 기출문제. 26학년도부터 지금까지 나온 모든 기출문제 여기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이드북 끝에도 나와 있지만 뒷부분에도 나와 있는데 별도의 프린트물로도 나가 있습니다. 보시면 자, 오늘 올해 그렇죠. 올해죠. 올해 26학년도 시험 문제 보시면 그 밑에 배점을 잠깐 보시면 논술의 내용 15점 밑에 논술의 구성 및 표현 5점이라고 돼 있죠. 그 내용에 보면 총 줄이 4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그죠? 1, 2, 3, 4. 1번이 교육과정 영역이고요. 2번이 교육 방법론, 3번 교육평가, 4번 교육행정. 이렇게 4개입니다. 총 4개 영역. 4개 영역 다 묶어서 20점 만점입니다. 다음 보시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게 뭡니까? 교육과정 두 번째, 교육평가 세 번째, 교육방법론, 그 다음에 교육행정 이렇게 4개였죠?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25학년도 똑같습니다. 25학년도 자, 배점의 내용 영역 보시면 첫 번째 타일러 교육과정, 교육목표 설정 근거 요거에 이제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 두 번째 구승주 학습 환경 요거는 교육방법론 세 번째 중급 참조평가 교육평가고요. 마지막에 교육행정. 똑같네 그죠? 26학년도 5학년도 똑같이 교육과정 평가 방법론 행정 이렇게 4개. 24학년도 볼까요? 24학년도 첫 번째가 교육과정이죠. 교사 A의 궁금한 점을 설명하는 교육과정 유형 여기 교육과정입니다. 두 번째 온라인 수업 요거는 교육방법론 세 번째 교육평가 네 번째 교육행정 똑같네 그죠? 지금 계속 나온 게 뭡니까? 교육과정 평가 방법론 행정 요 4개 영역이 4, 5, 6학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그 다음에 3학년도로 가볼까요?
4번에도 보시면 첫 번째 자기 효능감 형성의 자기조절 과정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요 교육 심리입니다. 교육 심리. 교육 심리 두 번째 평가 보고서에서 언급한 요거 평가고요. 교육 평가 그리고 교육 과정 마지막 교육 행정. 교육 행정. 자, 교육 행정 매번 나오지만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교육 방법론이 빠지고 교육 방법론이 빠지고 교육 심리가 들어갔죠, 그죠? 심리가 요 5개 중에서는 심리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평가 방법론 행정이 일단 주류고 심리가 조금 그냥 주류이긴 한데 완전히 주류에 편입되지 못하는 그런 정도. 근데 심리가 이제 보통 주기가 3, 4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지금 23학년도잖아요, 그죠? 22학년도 보시면 22학년도는 심리가 빠졌습니다. 심리 빠지고 역시 그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과정평가 방법론 행정. 22학년도 3학년도에서 방법론 빠지고 심리 나오고 그 다음에 4, 5, 6, 3년 연속 이렇게 과정평가 방법론 행정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러면 내년에는 심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면 내년에는 심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두 가지 50대 50으로 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과정평가 방법론 심리 행정 이렇게 다 전부 다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3학년도에 출제됐으니까 24학년도였다. 그럼 당연히 심리가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4학년도, 5학년도까지는. 그죠? 근데 6학년도까지 계속 안 나왔으니까 7학년도는 보통 주기가 3, 4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건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한 영역에서 20점 만점에서 4개 영역이 출제된다라는 것이고 대체로 이 5개 영역에서 왔다 갔다 한다. 사철학, 생활지도 상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제 가끔 사회, 철학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회학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생활지도와 상담은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능성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보면 대부분 다 공부 잘 안 해요. 이론 할 때는 하지만 나중에 막판에 갈수록 공부를 안 하게 됩니다. 다음 전공입니다. 전공은 제가 이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전공 그 설명회 참석하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차 시험입니다. 2차 시험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면접 하나 면접이 기본적인 건 어떤 교과를 불문하고 다 면접은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컨대 보건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교과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수업 실현, 그 다음에 지도안 작성, 실기 실험, 실기 실험은 이제 과목별로 좀 다릅니다. 지역별로 포함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지역별로 이제 판단하셔야 되겠고 뭐 체육이라든지 뭐 과학이라든지 뭐 음악, 뭐 미술 이런 선생님들 실기 실험 평가가 이제 적용되는 지역이죠.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제 각각 지역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지역별로 다시 보셔야 되는데 2차 시험은 지금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실기 실험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준비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체육이라든지 음악 미술 같은 경우는. 근데 대부분 준비를 안 하는데 미리 뭐 예컨대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미리 준비하는 분들 좀 봤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준비를 안 하는데 이제 미리 준비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지도안 작성은 요구하는 지역도 있고 요구하지 않는 지역도 있고 수업 실현도 시간이 또 다 다릅니다. 달라요. 수업 실현은 다 하는데 교과 선생님도 수업 실현 다 합니다. 근데 수업 시간이 조금씩 지역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지역별로 좀 1차 끝난 다음에 이제 생각할 부분입니다. 2차는 전부 다 1차 끝나고 생각할 일이에요. 요기 실기 실험만 조금 같이 하는 선생님도 있고요. 나머지는 수업 실현이라든지 지도안 쓰는 거, 뭐 면접 보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1차, 2차 동시에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왜냐하면 1차 하기도 너무 벅차거든요. 다음 가보도록 하죠. 자,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이거 중요하다고 지금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육과 논술 핵심 포인트. 좀 전에 살폈던 배점 구성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5점입니다. 내용 점수 15점, 형식 점수 5점입니다. 형식 점수는 내용과 주제와 연계, 논리적 형식. 그러니까 25학년도 문제 잠깐 보시면 그 논술의 구성 및 표현, 이게 형식 점수입니다. 논술의 구성 및 표현이라고 되어 있죠. 대부분 다 이제 논술의 구성 및 표현이라고 씁니다. 또는 형식이란 말도 이제 예전에 한번 썼죠. 예전에는. 근데 어쨌든 이게 형식 점수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논술의 내용과
수업의 개선을 추구하는 교사와의 연계 및 이게 수업의 개선을 추구하는 교사 이게 주제입니다. 저 상단에 맨 상단에 가보시면 다음은 어떤 중학교 김교사 성찰 일지이다. 이 내용을 읽고 수업의 개선을 추구하는 교사를 주제로라고 됐잖아요. 주제로 그죠? 이게 주제입니다. 이 주제 하나를 중심으로 전체가 쭉 논리적으로 연결돼서 쓰는 건데 이 주제와 연계, 내용과 주제와 연계 요게 몇 점이냐면 여기 2점이에요. 2점이고 그다음에 논리적 형식은 서론, 본론, 결론을 갖췄는가 서본결의 형식을 갖췄느냐가 이제 1점입니다. 이렇게 3점이에요. 3점. 이렇게 배당이 되고 표현의 적절성, 표현을 적절하게 했는가 요거는 2점입니다. 2점. 근데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 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너무 시간 할애하기 좀 그래서 이 5점은 그냥 점수 다 가져가는 겁니다. 조금만 좀 주의해야 될 것만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전혀 문제 없이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15점짜리입니다. 아까 살폈던 것처럼 영역이 총 4개 영역입니다. 그죠? 4개 영역이고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4개 영역 과정, 심리, 방법, 평가, 행정 중에서 이제 주류에서 여기서 이제 4개가 나온다. 하나 빠지고 이렇게 4개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영역 안에서 소논점, 작은 논점 하나 또는 2개 정도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25학년도 잠깐 보시면요. 여러분 일단은 26학년도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알아야지 거기에 맞춰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올해는 이걸 일단은 맛배기라도 좀 하고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추상적으로 그냥 설명해 하고 마는데 그럼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적을 먼저 알고 좀 알고 이제 거기 맞춰서 공부 방향을 맞춰서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조금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긴 하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26학년도 문제 잠깐 보시면요. 1과 관련하여 변화된 교육과정 정책이 학교 교육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한 가지. 요거 슬래시 하시고 여기까지. 요게 학교 수준 교육과정입니다. 학교 수준 교육과정 지금 논점 하나죠. 그 다음에 자연주의 모형의 특징 한 가지, 강령의 의미 한 가지, 수기 단계와 관련된 자세 한 가지. 요거는 전부 다 자연주의 모형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논점 몇 개입니까? 2개지. 작은 논점. 그죠? 학교 수준 교육과정 논점 하나, 그 다음에 자연주의 모형 하나, 작은 논점. 그죠? 학교 수준 1점, 그 다음에 자연주의 관련되는 것은 3점. 이렇게 해서 4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가, 작은 논점 하나가 나오기도 하고 2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작은 논점의 전체가 총 몇 개입니까? 몇 개 요구하고 있죠? 4개 요구하고 있어. 4개 4점. 그러니까 교육학 점수는 어떻게 배당하냐면 작은 논점 하나당 무조건 1점이에요. 1점. 그 2개 써나가면 2점. 하나 써나가면 1점. 0점 몇 점 없습니다. 부분 점수 다 줄 수 있나요? 부분 점수 없어요. 1점 아니면 그냥 0점이에요. 1점 아니면 0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선생님 점수 받아보면요. 29.33 29.67 이렇게 받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이 소수점이 나오는 이유는 채점위원이 3인이에요. 3명의 교사가 채점합니다. 3명의 교사가 채점해요. 예, 근데 이 친구가 29점 주고 29점 주고 한 명이 30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지. 29점 안 되지. 19점. 예, 이렇게 19점 한 명이 20점 줬습니다. 요러면 평균 되면 19.33이에요. 요거는 20점 주고 20점 주고 한 명이 19점 준 거예요. 그러면 19.67이 나와요. 이렇게 소수점이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채점자마다 이제 점수가 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 그러면 왜 근데 이거 어떤 선생님이 20점 주고 20점 주고 어떤 선생님은 뭐 17점 이렇게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줄 수는 없어요. 이유는 이렇게 점수 차이가 3점이잖아요. 그죠?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지면 반드시 재채점하게 돼 있어요. 다시 채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점수 차이를 좁힙니다. 서너 선생님께 또 모여갖고 또 의논해서 여러 번 재채점 해갖고 이 점수 차이를 줄입니다. 예, 줄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모든 선생님 비슷한 생각이다 할 정도로 어느 정도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죠. 두 번째 가보십시다. 이와 관련하여 김 교사가 분석과 학습의 특성 한계, 그 다음에 라이겔루스 이론, 정수 의미 하나와 비유 전략 장점 하나. 요거는 라이겔루스 앞에 그러니까 학습 특성 영역 슬래시 하시고 여기까지 하나, 나머지 라이겔루스 이렇게 논점 작은 논점 몇 개? 2개죠. 2개. 그 다음에 세 번째 평가. 성장 참조 평가의 적용 방법 한 가지와 그 교육적 의의 한 가지. 이거 슬래시 하시고
뒤에 나머지 평가 주체, 학생이 평가 주체가 되는 평가 방법 쭉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작은 논점이 몇 개? 2개. 그 다음에 4번은 첫 번째가 연수의 명칭 한 가지 슬래시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긍정적 영역 한 가지와 지원 방안 한 가지, 요것도 이렇게 앞에 거 하나, 그 다음에 뒤에 거 연수 하나, 나머지 하나. 그래서 작은 논점 몇 개? 2개. 요번 시험의 특징은 뭐냐면요, 소논점마다 각 영역별로 소논점 몇 개다? 다 2개씩 출제되는 게 2개씩. 이런 경우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모의고사 이번에 문제 만들면서 가능하면 이렇게 소논점을 2개씩 다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다. 그래서 이상하게 이런 경우 없었는데 소논점 2개를 다 물어봤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좀 점수 차이를 좀 두려고, 여러 개를 물어보면 아무래도 변별력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출제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죠. 25학년도 잠깐 보십시오. 25학년도 첫 번째, 두 번째 전부 다 타일러 있죠. 타일러. 거기 보시면 적용한 사례를 이유와 함께 한 가지 뭐 어쩌고 뭐 해서 뭐 이유와 함께 한 가지 총 4점짜리 있죠. 전부 다 그냥 타일러 모형이에요. 타일러. 그러니까 소논점 몇 개? 1개. 두 번째, 구승주 학습 환경을 조나센의 모형에 따라 이것도 전부 다 조나센 1개.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교 탐조 평가 하나 슬래시 교육평가의 기본 과정 요거 2개. 그 다음에 카츠하고 나머지 쭉 연결이 전부 다 카츠 리더십 이론 1개. 그러니까 여기는 소논점이 평가만 2개고 나머지 다 1개씩이죠. 보통 이렇게 나 보통. 이게 일반적인데 올해는 좀 특이했죠. 올해는 전부 다 작은 논점 2개씩 다 물어봤습니다. 다 물어봤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평소에 강조했던 것 중심으로 다 나왔기 때문에 아마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너무 쉬웠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올해 26학년도 문제. 그 다음에 24학년도도 이제 한번 여러분 이제 뭐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출제된다. 됐죠? 자, 넘겨보십시다. 두 번째 이제 보셔야 될 게, 자, 고득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지금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전혀 여러분들 관심사항이 아닐 수도 있는데 알고 공부하게 되면요 훨씬 낫습니다. 자, 먼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은 우리가 논점이라고 그래요. 논점. 질문에 맞게 답변해야 돼. 질문에 맞게. 그러니까 논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 질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질문은 이쪽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쪽으로 향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이쪽을 향하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이쪽을 향해서 답안지를 써줘야지 되는 것이, 이쪽을 향해 버리면 안 돼요. 대체로 엉뚱한 답안지를 쓰는 사람은요, 대체로 질문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질문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는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 뭘 요구하는지 나한테, 이게 뭘 요구하는지 몰라서 그런 경우 있고, 두 번째는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갖고 너무 많이 해서 착각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 아, 이거 물어보나 보다 하고 이걸 써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이제 질문에 답변해야 되니까 질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요, 질문은 대부분 파악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한번 보시죠. 26학년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변화된 교육과정 정책이 학교 교육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그러니까 긍정적 측면이 뭐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주의 모형 특징 쓰라는 것이고, 특징, 두드러진 점이 뭐냐? 그 다음에 강령의 의미, 강령이 무슨 뜻이냐? 수교 단계에서 교사 자세, 교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답안지 쓰실 때는 이렇게 항상 뭘로 바꿔야 되냐면 질문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질문 형태로. 질문 형태로 바꾸면 그 질문에 답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 영향 한 가지, 그러면 야, 이렇게 이 학교 수준 교육 과정을 학교에 실현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은데 이렇게 물어본다. 그리고 거기다 답변 쓰자. 이렇게 질문 형태로 바꾸면 아무래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고요. 근데 대체로 논점은 정확하게 파악이 돼요. 근데 가끔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말 자체가 어려워서 방향을 잘 못 잡았어. 또 그 의미가 모호해서 그 말이 어려우면 모호하겠죠. 그리고 그 의미 파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마음대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 마음대로 또 해석해서 이거 물어보는 거지 하고 이렇게 왜곡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논점 파악을 정확히 하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제시문입니다. 제시문. 자, 제시문 보시면
자, 그 박스, 큰 박스 이쪽 가운데 있는 거 1번, 2번, 3번, 4번 쭉 글로 쓰는 거 이게 제시문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시문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되자. 제시문에 나와 있는 용어라든지 의미나 뭐 제시문 이런 말을 한다 어떤 취지 이런 것들을 첫째 쪼갠다, 둘째 뒤집는다, 쪼개고 뒤집는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픈형 문제다, 내가 전혀 모르는 문제다 하더라도 쪼개고 뒤집고 하면 힌트만 주어진다면 대부분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최소한 15점 이상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공부 전혀 안 해도 18점 이상 나오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만 잘하면, 요거만.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안 해도 또는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어느 정도 기본 점수 이상은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요거예요. 쪼개는 전략, 뒤집는 전략. 이걸 이제 제가 모의고사 풀면서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 알고 있으면 내가 전혀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얼마든지 답안지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두 번째, 오픈형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픈형이라고 하는 말은요, 교과서에 없는 겁니다. 그 논점이 교과서에 없는 거예요. 교과서에 없는데 쓰라 이거지. 교과서에 없는데 쓰라는 말은요, 그럼 아무거나 쓰면 되느냐? 그건 아니겠죠. 채점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채점 기준이 뭘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자, 이런 질문이 오픈형일 때는 채점 기준을 항상 생각하고 출제자가 어떤 기준으로 이걸 채점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오픈형은 일반적으로 보면요. 어떤 이론이나 개념을 현장에 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염두에 둘 것은 개념과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가가 이제 채점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판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중시하는 것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개념. 개념의 속성을 중심으로 플러스 사고를 확장해 나가는 식으로 하면 거의 뭐 99점 이상, 90% 이상은 다, 99% 이상은 다 맞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선생님은 시험 보고 와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다. 근데 이렇게 썼다. 개념 중심으로 썼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시문 잘 분석하고 오픈형 문제에서 채점 기준을 잘 보면서 이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만 조금 더 보태주면 점수 따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고 나중에 처음 우리가 모의고사 볼 때도 처음에는 되게 어려울 수 있어야 자꾸 이런 연습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하다 보면 아 이게 쉽구나. 시험장 가서도 좀 덜 당황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보십시다. 26학년도 잠깐 보실게요. 26학년 첫 번째 변화된 교육과정 정책이 문제입니다. 학교 교육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한 가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상단에 올라가서 제시문을 보십시오. 제시문 두 번째 문장. 이 연수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과정 정책이 학교 수준 교육과정을 점점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됐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까지죠, 그죠? 그러니까 자 변화된 교육과정 정책은 뭡니까? 학교 수준 교육과정을 강조하는 정책이잖아요, 그죠? 결국은 변화된 교육 정책은 학교 수준 교육과정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학교 수준 교육과정을 강조하는 거, 요것이 학교 교육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험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고 선뜻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랑 같이 공부해 보시면요, 이건 너무 껌이에요, 껌. 이건 진짜 껌이다, 껌. 공부 안 해도 그냥 문제가 나와요, 답이 나와요, 그냥. 여기는 학교 수준 교육과정이잖아요, 그죠? 학교 수준 교육과정 이렇게 돼 있죠. 얘가 학교 교육에 미치는 좋은 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학교 수준 교육과정이 아니면 뭔데? 뒤집는 거예요, 뒤집어. 학교 수준이 아닌 거는요, 국가 수준이에요, 국가 수준. 우리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반대되는 게 학교 수준 교육과정, 그 다음에 교실 수준 교육과정, 지역 수준 교육과정,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크게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게 이렇게. 국가 수준, 학교 수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요, 여러분 공부를 전혀 안 했었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겠는데, 국가 수준은 국가에서 그냥 딱 정해주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라. 이렇게. 예를 들면 기성복이에요, 기성복. 기성복을 딱 만들어서 키가 작든 키가 크든 덩치가 작든 크든 똑같이 보급해 주는 거 전부 다. 아니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애들 이 신체 특성들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똑같은 거 줍니다. 근데 학교 수준은 학교마다 차이가 다 있거든요.
키 큰 애들이 모여있는 학교도 있고 키 작은 애들이 모여있는 학교도 있고 그죠? 그 이 친구들은 뭐가 중요합니까? 이 학교 수준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요구라든지 학생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학생들의 수준이라든지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획일적이잖아요. 똑같은 값들 다 그냥 입어라 이런 얘기인데 얘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의 요구를 딱 고려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만들어내고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주고 필요에 맞춰주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만들어내고 이런 거거든요. 한 가지서 하는 것이니까 여기는 결국은 학교 수준은 요구 다시 쪼개보세요. 학교 그러면 나오는 게 나중에 이제 교육과정 할 때도 아시겠지만요. 요구, 필요, 학생입니다. 학생의 요구나 필요, 학생만 있느냐? 아니지. 학교의 현실, 학교의 실태, 실정 이런 비슷한 단어거든요. 비슷한 단어. 이게 이제 그 개념을 쪼개는 겁니다. 비슷한 단어를 매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 그럼 이것만 봐도 벌써 요거 하나 쓸 수 있죠. 요거 하나 쓸 수 있죠. 요거 하나 쓸 수 있죠. 이게 반 나눠서 이거 쓰고 이거 써도 되고. 그죠? 좋은 점이 뭐냐? 학생의 요구나 필요를 충족해 줄 수 있다. 좀 유식한 말로 하면 학생의 요구나 필요를 적합한 적합성이 높은 교육과정. 뭐 그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학생의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 학생의 요구나 필요를 다양하게 고려하니까 다양성 있는 교육과정. 뭐 그러니까 현실을 실태를 고려한 현실성이 높은 교육과정. 등등.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러니까 1번 문제. 두 번째. 자연주의 모형의 특징 한 가지라고 되어 있죠. 그 제시문 보시면 셋째 줄에 워커의 자연주의 모형을 배웠다. 그 모형의 특징은 명칭에 잘 반영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자연주의란 명칭을 잘 보고 특징을 끄집어내라 이거잖아요. 그죠? 자연주의. 이거는 뭐 워낙 지금 여러분 공부를 안 하셨으면 모르겠지만요. 자연주의라고 하는 명칭에 붙여진 이유가 교육과정이 어떻게 개발되는지 그 자연스러운 과정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과정. 여기는 뭐 자연스러운 과정을 보여준다 해서 자연주의라는 명칭이 붙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교육과정 개발의 과정을 뭐 제시했다.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뭐 요런 자연과 관련되는 말만 나오면 일단 맞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두 번째 잠깐 보시면 두 번째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볼게요. 3번. 3과 관련하여 김교사가 다음 학기에 활용하고자 하는 성장 참조 평가의 적용 방법 한 가지. 그리고 그 교육적 의의 한 가지. 교육적 의의는 뭐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거는 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앞에 성장 참조 평가의 적용 방법 한 가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픈형이에요. 오픈형. 질문은 성장 참조 평가. 그다음에 성장 참조 평가의 적용 방법을 물어보고 있어요. 어떻게 적용할래? 이렇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적용 방법. 오픈형이에요. 오픈형 뭐라고 했습니까? 개념적 속성을 중심으로 사고를 확장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성장 참조 평가가 뭔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죠? 몰라도 돼요. 저한테 설명 듣고 그 다음에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면 저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성장 참조 평가. 뭘 참조한다? 성장 정도를 참조해서 평가한다는 거예요. 누구? 학생 개개인의 성장 정도. 학생 개개인의. 지금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가 기준점을 뭘로 두느냐에 따라서 평가 기준 준거 참조가 있고요. 규준 참조, 그 다음에 자기 참조 평가가 있고 자기 참조 평가에 성장 참조, 능력 참조, 노력 참조 있는데 자 이게 절대적 기준이고 상대적 기준이고 요거는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인데 성장 참조는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참조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능력 참조 평가는 자신의 능력을 참조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개념 설명드릴게요. 성장 참조 평가는 얼마나 성장했느냐니까 초기 점수에 비추어서 성장 정도 얼마나 성장했는지 성장 정도에 초점을 두는 평가 방식입니다. 초기 점수에 비춰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성장 정도를 초점을 두고 하는 평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처음 시험 봤을 때 이 친구가 A라는 친구가 30점 나왔습니다. 처음 초기 점수, 초기 시험. 그다음에 현재 점수. 현재 시험 봤더니 이번에는 40점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10점 성장했죠. 그죠? 근데 B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 처음 시험 봤을 때 90점 나왔습니다. 이번에
85점이 나왔어요. 얼마 성장했다? 마이너스 5점이죠. 그죠? 누가 더 잘했습니까? 이 친구가 훨씬 잘했죠. A가. 왜냐면 초기 점수에 비춰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거잖아요. 이 친구가 많이 성장했죠. 이 친구는 오히려 성장 못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점수를 매긴다면 이 친구는 A 플러스 둘 수 있고 얘는 떨어졌으니까 C 정도 줄 겁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보면 뭐야 내가 지금 현재 점수가 얘는 40점짜리고 나는 85점짜리인데 40점짜리가 나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장 3점 평가입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성장 3점 평가는 초기 점수에 비추어서 얼마나 성장했는지에 초점을 두는 평가 방식이다. 됐습니다. 이게 개념이에요. 이걸 실제 시험 여러분 적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개념이 뭐라고 써요? 개념이 초기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기준입니다.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성장 정도를 가지고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용할 때는 뭘 기준으로 적용해야 되는가요? 초기 점수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거잖아. 이게 어려우면 그냥 갖다 쓰세요. 그냥 어려우면 초기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성장 정도에 초점을 두면서 적용해야 된다. 이러면 맞는 거예요. 그냥. 맞는 거. 여기 있잖아. 개념을 중심으로 서술해야 돼. 개념을 잘 이해해서 적용하고 있느냐를 물어보기 때문에 개념을 잘 적용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 학생이 평가의 주체가 되는 평가 방법 요것도요 실제 책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모의고사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다음 25학년도 볼게요. 25학년도는 마지막 논점 네 번째 카츠. 여기서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대부분 많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카츠 리더십 이론을 여기 노량진에서 다룬 선생님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 만점자가 많거든요. 이 시험에서. 어떻게 만점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 보시면 카츠의 리더십 이론을 근거해서 경력교사가 언급한 이와 관련된 능력의 명칭 쓰는 거거든요. 명칭은 모르고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동료교사와 이 능력의 구체적 실천 사례는 오픈형인데 이거는 염수 너무 많이 했습니다. 예, 이게 쉽게 썼을 것 같은데 문제는 명칭 쓰는 거예요. 명칭은 정확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 제시문 잠깐 보시면 맨 끝에 경력교사 이런 얘기합니다. 네, 그러한 기술적 능력과 상황 파악 능력도 중요하죠. 그리고 나옵니다. 학교는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이므로 이와 관련된 능력, 그죠? 이와 관련된 능력. 그러니까 사람과 관련된 능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저는 수업 시간에 늘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사람 얘기 나오면 인간관계, 사회관계, 인간관계, 사회관계 이걸 중심으로 얘기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능력이라고 쓰신 분들 꽤 많아요. 다 맞았습니다. 전부 그냥 맞았어요. 또 특히 희한하게 이때는 인간 관련 부분에서 문제 심리학도 그렇고 많이 냈었어요. 모의고사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명칭 몰라도 그냥 수업 시간 들었던 그런 내용들을 태도를 해갖고 이렇게 이제 끄집어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4학년도 가보세요. 24학년도 보시면 첫 번째 교사 A의 궁금한 점을 설명할 수 있는 교육과정 유형에 근거하여라고 되잖아요. 그죠? 교육과정 유형의 명칭 쓰라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는 명칭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이 유형에 근거해서 목표 설정, 내용 구성, 그 다음에 고려사항 이렇게 총 3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과정 명칭은 몰라도 돼요. 근데 나머지는 이제 써달라는데 그게 유형이 뭔가 보시면 거기 제시문에 교사 A를 보면요. A를 제가 교실에서만 나갔던 학교는 학생의 신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1일 1운동 맞춤형 동아리를 운영했더라. 그랬더니 의도치 않게 몇몇 학생은 교육관계가 좋아져서 봉사활동을 같이 하는 반면에 일부 학생은 너무 친해져서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는 문제가 생겼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더라. 이렇게 나오죠. 의도치 않게 생긴 현상 이겁니다. 의도치 않게 생긴 현상은 교육과정 측면에서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하다. 의도치 않게 생긴 현상은 이 교육과정 유형으로 본다면 잠재적 교육과정을 합니다. 잠재적 교육과정. 그래서 잠재적 교육과정은 몰라도 돼요. 명칭을 물어보진 않죠. 잠재적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목표 설정, 내용 구성, 평가 계획 시 고려사항. 요거는 책이 없어요. 전부 다 오픈형이에요. 전부 다 오픈형. 이거 실제 시험장에서 아마 생각하려면 머리 진짜 아팠을 겁니다. 근데 제 책에는 있었다는 거. 오로지 제 책에만. 왜냐하면 저는 이 문제를 예전부터 문제를 냈거든요. 모의고사 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답안지 너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싶어서 책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냥 책에다가. 아마 다른 선생님 책에 있다 그러면 그 선생님 아마 이 모의고사 끝난 이 24학년도 시험 이후에 넣거나 아니면 그 전에 들어갔다면 아마 분명히 제 책을 참고했을 거예요. 예. 어쨌든 제 책을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쉽게 너무너무 쉽게 썼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선생님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굉장히.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또 이번에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세 번째 잠깐 보시면요. 세 번째. 자, 전문가 2가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위해 제시한 평가 유형의 적용과 결과 해석 시 유의점 두 가지 요거. 자, 뭡니까? 평가 유형의 적용과 결과 해석 시 유의점 두 가지죠? 그럼 평가 유형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평가 유형. 평가 유형을 다 가보시면 위로 올라가면 전문가 2가 있어요. 전문가 2 보시면 예를 들어서 평가 유형으로는 능력 참조 평가 다시 말해서 능력 참조 평가의 적용과 결과 해석이 있죠. 능력 참조 평가입니다. 능력 참조 평가의 뭐다? 적용과 두 번째 결과 해석.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장 참조 평가에 뭘 물어봤죠? 적용 방법 구조 어떻게 적용할래? 능력 참조 평가 어떻게 적용할래?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래? 두 가지죠. 여기 보면 적용과 결과 해석지 유의점 두 개니까 이 두 개는 적용에 두 개 써도 되고 결과 해석에 두 개 써도 되고 하나씩 나눠서 써도 되는 거예요. 각각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잘 알아세요. 요거 각각 쓰라 그러면 각각 하나씩 써야 되고요. 여기 논점입니다. 뭘 묻는지 두 가지 뭉뚱그려서 두 개 쓰라고 했으니까 아무거나 두 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제일 쉬운 방법은 요거 한 개, 요거 한 개 쓰는 게 나눠 쓰면 좀 생각하기 더 쉬워요. 앞에 가 한 개, 뒤에 가 한 개 이렇게. 그러면 적용 요것도 책이 없습니다. 우리는 뭘 갖고 써야 된다? 요 능력 참조 평가의 개념적 속성을 중심으로 써야 돼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능력 참조 평가가 뭔지. 능력 참조 평가는 학생의 능력을 기준 학생 개인의 능력을 기준으로 했어. 능력을 기준으로. 능력의 발휘 정도. 능력이 얼마나 발휘했는가. 또는 최선의 정도.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최선의 정도에 초점을 둔 평가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친구가 있다. A 친구의 수학 능력은 30점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능력을 잘 발휘해서 40점이 나왔습니다. B 친구의 수학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90점의 능력이 있더라. 근데 이 친구 점수가 85점이에요. 이 친구 능력 능력 10을 발휘했죠? 이 친구 능력을 발휘 못했습니다. 그죠? 그럼 누가 더 점수가 높다? 이 친구가 높다 이것이. 이렇게 능력의 발휘 정도를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용할 때는 반드시 뭘 갖고 적용한다? 학생의 능력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되지. 다른 거 갖고 초기 점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학생의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능력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나온 점수, 현재 점수가 나왔다. 현재 점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게, 현재 점수보다는 뭘 갖고 판단한다? 현재 점수가 아니라 능력의 발휘 정도, 최선의 정도를 가지고 평가 결과를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대강 보시면 이렇게 개념을 잘 엮어서 소수를 주시면 된다. 이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은 또 어려울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요. 조금 공부해 보시면 제가 그때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되게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도록 하죠. 시간 관계상 나머지도 이제 설명드리면 더 좋겠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하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고독적 답안의 소술 방식입니다. 서론, 선생님 저는 글을 안 써봤기 때문에 글 쓰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어떤 선생님은 실제 시험장에서 서론 쓰는데 15분 이상 걸리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론 쓰는 방법 간단하게 보시면 서론은요. 오늘 그 가이드에 저 뒤쪽에 보시면
그 24학년도 116페이지 잠깐 보십시다. 116페이지에 24학년도 교육과 논술 모범 답안에 보시면요. 서론 한 문단 있죠. 거기 잠깐 보시면 자, 24학년도 문제하고 같이 프린트물 문제하고 같이 보시면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문제 지시문체 상단에 맨 상단에 지시문 보시면 두 번째 문장에 이 내용을 읽고 학습자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교사의 역량을 주제로라고 되어 있죠. 그거 학습자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교사의 역량 요거 주제 동그라미 하시고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정 전략 평가 행정을 구성 요소로 해서 서본결 갖춰서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결국은 요거는 맞춤형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맞춤형 교육. 그러니까 맞춤형 교육이 중심 핵심어가 됩니다. 그러면 자 116페이지에 그 가이드 116페이지 보시면 최근이라고 되죠. 최근 동그라미 하시고 최근 학습자 맞춤형 교육 지원이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학습자 맞춤형 교육 지원 요거 밑줄 그으시고 요게 주제죠. 주제어입니다. 주제어. 그 다음에 교사는 두 번째 문장 교사는 교육과정 전략 평가 행정 등 요거 4개 밑줄 그으십시오. 4개. 예,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 다음에 또 학습자 맞춤형 교육 지원 요거 밑줄 그으시고 학습자 맞춤형 교육 지원이 뭡니까? 주제잖아요. 그죠? 주제. 그리고 제시문의 대답 내용을 토대로 대답 내용 밑줄 그리고 학습자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교사 역량 학습자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교사 역량 밑줄 요거 주제죠. 주제를 논의 동그라미 하시고 논의하고자 한다. 총 몇 문장입니까? 3문장이에요. 3문장. 잘 보세요. 최근 또는 거기 최근 대신 오늘날 써도 됩니다. 오늘날 학습자 맞춤형 교육 지원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교사는 1번, 2번, 3번, 4번 논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주제, 학습자 맞춤 교육을 지원해 나가야 한다. 제시문에 이거 대담이니까 대화 내용을 토대로 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되죠? 그죠? 주제 바꿔볼게요. 주제. 이번에 학생 참여 수업의 활성화 방안이다. 학생 참여 수업의 활성화 방안. 그러면 최근 학생 참여 수업의 활성화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되죠? 주제만 바꿨습니다. 교사는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행정, 교육심리 등을 토대로 학습자 맞춤형 수업, 학습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해 나가야 된다. 이번엔 성찰일지다. 제시문의 성찰일지를 토대로 학습자 참여형 수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되죠? 그죠? 됩니다.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다 돼요. 이렇게 요 논리털만 알고 계시면 너무너무 쉬워지는 게 너무. 그 시중에 이제 여러분들 그 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그 다른 선생님들이 이제 뭐 서론 쓰는 방법, 결론 쓰는 방법 이렇게 이제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 전부 다 저한테 배운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최근 오늘날 쓴 분들은 전부 다 저한테 배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논리틀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 그다음에 결론 보세요. 결론. 학습자 맞춤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교사 능력과 노력이 요구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보다는요.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냥 교사는 뭐 어쨌든 이렇게 자 교사는 첫 번째 문장은요. 교사는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학습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역량 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뭐뭐는 교사는 뭐뭐 하기 위해 주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나머지 똑같습니다. 교사는 교육과정 전략 평가 행정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역량을 다해서 나가자. 여기까지. 여기 두 번째 문장은 서론의 두 번째 문장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대로 써도 되고 약간 표현을 달리도 되고요. 마지막 이 같은 교사의 실천적 노력이 지속된다면 밑줄 if입니다. if 뭐뭐 한다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요거는 뭐뭐 할 것이다. 요거는 전망이 전망. 그래서 전망 앞에다가 학습 맞춤형 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요거는 주제입니다. 주제에 대한 전망. 주제. 요것도 그대로 한번 바꿔볼게요. 학생 참여형 수업의 활성화 방안이 주제다. 그러면 교사는 학생 참여형 수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된다. 한 문장. 두 번째 문장, 교사는 교육과정 평가 심리, 교육행정 등을 토대로 학습자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교사의 실전 노력이 지속된다면 학습자 맞춤형 수업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쉽죠? 엄청 쉽습니다. 서론 결론. 지금은 대략적인 아웃라인만 아시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본론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간 학습 계획 및 시간 관리 보도록 하죠. 연간 4단계 로드맵입니다. 먼저 1, 2월. 1, 2월은 핵심 이론을 잘 정리하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핵심 이론, 가장 중요한 것들. 저는 1, 2월에 핵심 개념과 이론을 강의하는데 그 내용만 알아도 최소한 16에서 18점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이때는 잘 이해하시고 어느 정도의 암기, 기본적 어느 정도 암기, 완벽하게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때는 이해에 중점을 두면서 계속 여러 번 반복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3, 4월에는 좀 더 심화된 이론, 그러니까 이론, 핵심 이론에서 다루지 않았던 나머지까지도 해서 교육학 전반을 다 살펴보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심층적으로 이해하면서 암기도 좀 더 철저하게, 이때는 좀 더 많이 다듬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1, 2월과 3, 4월은 그나마 이론 잘 정리하고 이해하고 암기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 6월부터는 이제 진짜 적용 단계입니다. 5, 6월은 기출에다 적용시켜보고 사례에다 적용시켜보고 그 다음에 서브노트 만들고 있는 선생님들은 서브노트도 이제 5, 6월 정도에 이제 완성합니다. 1, 2월은 서브노트 만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서브노트를 만들고 싶다면 3, 4월부터 만들기 시작하시고 또 뭐 굳이 저는 뭐 추천하진 않습니다. 제 요점 속속이라는 책이 있는데 요점 속속도 다 정리해 놓은 책이거든요. 요런 거 보셔도 되고 그냥 뭐 밑줄만 잘 그어서 그거 여러 번 봐도 되기 때문에 교육학 굳이 뭐 서브노트까지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전공은 뭐 만들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시기죠. 이때는 이제 모의고사 시기입니다. 적용 시기입니다. 적용. 모고 7, 8월은 영역별로 적용해 보고요. 그 다음에 9, 11월은 종합 모의고사입니다. 영역을 막 섞었어. 7, 8월의 좋은 점은 영역별로 먼저 공부를 하고 와서 완성된 형태의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이고, 9, 11월은 전체 마치 막 섞어져서 아까처럼 섞여져 있는 그런 모의고사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또 실전성이 좀 더 강화되죠. 근데 특징적으로 보면요, 7, 8월 한 50% 정도 제가 이제 모의고사 보면 50% 정도가 여기서 나오고 나머지 50%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면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7, 8월 한 50%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 7, 8월 더 많이 나올 때도 있어요. 기출을 보면. 어쨌든 평균적으로 한 50% 이렇게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 자, 시간 관리입니다. 가끔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학 전공과 교육학 비중 어떻게 둬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하는데,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7대 3입니다. 전공 7, 교육학 3.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8대 2. 마지막 갈수록 9대 1. 평균적으로 볼 때는 8대 2. 전공 8, 교육학 2 정도. 초기에는 교육학을 좀 많이 투자하시고 점점점 교육학을 줄여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교육학 거의 뭐 간단하게 보고 전공에다 올인할 정도로. 그 다음에 또 기상과 취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특히 일어나는 시간은 정확해야 됩니다. 뭐 기분에 따라서 좀 늦게 잘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일어나는 시간은 분명하게. 교육학은 매일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오전에. 교육학 오후로 돌려버리면 절대 안 합니다. 오전에 해야지 하게 되죠. 몇 시간인지는 뭐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매일 하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전략을 세울 때 중요한 내용은 깊게 들어가고요. 덜 중요한 것은 좀 가볍게 이렇게 전략적으로 좀 생각해서 살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보도록 하죠. 제가 강의 특징인데 저는 구조화된 강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구조와 틀이 잡혀 있어야지 그 틀 속에서 전체 내용이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싱킹 맵으로 먼저 틀을 잡고 사를 보태 나가는 식으로 강의를 하고요. 두 번째, 이해 중심입니다. 배경 지식과 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핵심 키워드를 끄집어냅니다. 그 키워드 중심으로 어차피 이제 우리가 답안지 쓰게 되면 이 키워드 중심으로 쓸 수밖에 없으니까. 네 번째는 이제 암기법을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죠. 잘 외워야지 또 이게 주관식이기 때문에 안 외우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논술 능력. 답안지 논술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은 저한테 수업 배우시면 논술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20점 만점을 가능하면 이제 지향하죠. 학계 동향들을 반영해서 이제 오픈형 같은 것들 다 전략도 제시해드리고 이제 모의고사도 이제 거기 맞춰서 하게 됩니다. 자, 강의 계획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게 이제 공부 전략입니다. 아까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맛배기 정도 교육과 기출 문제를 통해서 맛배기 정도 살펴봤다. 그러면 이제는 공부 방법입니다. 어떤 식으로 공부해 나가야 될 것인가.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공부하자라는 겁니다. 자, 효율적인 학습이다라는 건데 좀 중요한 게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요. 너무 적어도 안 되고 적당한 정도. 아까 이게 그 24학년도인가 25학년도인가 카츠 나왔잖아요. 카츠 나오니까 여기 시중에 그 학원 선생님들 특징 중에 하나가 지엽전까지 다 다루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런 것까지 다 차츠도 50년대 일단 한물 간 이론이에요. 간 이론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데 출제가 된 거예요. 근데 오픈형 뒤에 거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명칭은 좀 틀렸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3점에서 1점 틀리면 되는 20점 만점에 1점만 틀려도 괜찮은 거예요. 19점 나와도 괜찮죠. 그죠? 어차피 다 틀리는 건데 맞으면 물론 좋죠. 맞아서 이제 만점 받을 수 있겠지만 뒤에 오픈형은 쉬워요. 오픈형은 모의고사 연습 좀 해보시면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그 많은 시간, 많은 새로운 자료들을 가지고 또 공부해야 됩니까? 그 시간에 전공하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뭐 무슨 병에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학원 다른 선생님들은 너무 많은 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양.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 그러면 학습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적당한 정도, 정말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노력만 할 것이 아니라 전략을 배가시켜야지 합격이 됩니다. 최대한 노력할 때 전략을 잘 세워서 공부하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 노력이라는 말은요, 공부 시간을 몇 시간 공부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해야 될 것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딱 학습 목표를 정했으면 그걸 하는 겁니다.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오늘 교육학 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봐야 되겠다면 50페이지까지 봐야 되는 겁니다. 50페이지까지 뭐 예를 들어서 100페이지를 합시다. 100페이지까지 100분에 보겠다. 100분에 보겠다면 100페이지까지 100분을 완벽하게 보라는 얘기는 안 해요. 어떤 선생님은 완벽하게 보려고 앞부분 하다가 결국은 이제 100분이 다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0페이지까지 100분을 봐야 되겠다면요. 50페이지 지나가는 순간 50분 안에 50페이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100분에 100페이지 보게 되잖아요. 그죠? 시간을 잘 보면서 100분에 100페이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좀 덜 돼도 넘어가야 되고, 암기가 좀 덜 돼도 넘어가야 돼.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꾸 매달리지 마시고, 넘어갈 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서, 가능하면 그 안에 내가 끝내야 될 분량을 끝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공부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누적적인 반복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누적 반복. 이 교육학 공부는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다 외운다고 다 절대로 안 외워집니다. 여러 번 반복해야지 머릿속에 남게 되니까 누적 반복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강의 중에 일단 수업 듣는다. 그러면 수업 들을 때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듣지 마시고 선생님 강의할 때 강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일정 부분 나갈 때마다 머릿속으로 정리. 그 다음에 강의 끝나고 쉬는 시간입니다. 쉬는 시간에 그날 배웠던 거, 그 앞 시간에, 근데 1교시, 오늘 뭐 교육학 3교시 한다면 1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에 1교시 내용을 반드시 머릿속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2교시 끝나고 2교시 내용 정리하고, 3교시 끝나면 3교시 내용 정리하고, 바로 3교시 끝나고 바로 집에 가지 마시고 정리하고 집에 가는 겁니다. 집에 가자마자 1, 2, 3교시 다시 또 정리. 벌써 몇 번 보는 겁니까? 수업 시간에 한 번 보죠.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한 번 봤죠. 집에 돌아가자마자 또 한 번 봤죠. 벌써 3번은 보게 돼요. 3번. 이런 식으로 누적. 그 다음에 강의 없는 날도 쭉 다시 한번 훑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또 4번이죠. 일주일에 4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 번 누적. 명심하십시오. 이게 제일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전공도 마찬가지예요. 전공 오늘 뭐 하루 종일 수업 있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쉬는 시간마다 전 시간 그 복습, 쉬는 시간마다 전 시간 그 복습,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다시 복습, 그 다음에 중간중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또 강의 없는 날 또 전공 꺼내서 복습.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반복하셔야 됩니다. 세부적인 방법 안내는 물론 이제 강의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요 그 아웃라인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여러 번 하게 되면요, 나중에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면 시험 전날 하루 만에 끝납니다. 그냥 교육학 몇 시간이면 그냥 끝나요. 전공도 좀 오래 걸리겠죠, 전공도. 근데 하루 만에 끝납니다. 하루 만에 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전략. 자, 지피지기 백전 불태 잘 아시죠? 이 손자병법이 나옵니다. 이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이 100번 싸웠어도 위태롭지 않다. 일단 상대를 알아야 됩니다. 나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무기를 갈고 닦아야 돼. 내가 많은 무기를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해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상대를 알아야 됩니다. 상대는 시험입니다. 시험. 교육학 논술, 전공도 소답형이죠. 다 이 주관식 시험입니다. 그 주관 시험에 맞게 접근하셔야 되죠. 자, 교육학 시험은 어떠냐면 아까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요. 교육학 그 개념들을 요구하는 사례를 줍니다. 예를 주고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논리적으로 소술해 나가는 방식으로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학 논술에 맞는 내용이 있고 맞지 않는 내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학 논술에 맞는 내용을 하셔야지 객관식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셔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내용에 맞게 논술로 출제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공부하실 때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강약을 조절하면서, 자, 분과 영역 중에서도 중요한 영역, 그렇지 않은 영역, 아까 우리 살폈던 것 5개 영역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5개 영역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영역 안에서 교육과정 중에서도 또 중요한 게 있고 또 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구분하셔서 기본 1, 2월에는 중요한 것만 해도 아주 좋습니다. 아주. 그 1, 2월만 공부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사실 어떻게 보면요, 시험 요령 좀 알고 하면 점수 좋은 고도 좀 나옵니다.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영역과 그다음에 그 한 영역 안에서도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1, 2월을 먼저 끝내시고 3, 4월은 좀 덜 중요한 영역까지도 이제 이해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출제 경향을 보셔야 됩니다. 출제 경향 기출 분석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기출 문제 풀고 있습니다. 기출 문제 푸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전공 같은 경우는 출제된 게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교육학은 또 나오진 않아요. 거의. 이제 한 4, 5년 이상 지난 거가 나올 수 있겠지만요. 바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작년에 출제됐다면 내년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거. 걔는 빼는 거 그냥. 그러니까. 한 3, 4년, 4, 5년 지났다 그럼 걔가 나올 수 있거든요. 걔는 다시 불러드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보시고, 또 두 번째 기출 문제를 보는 이유는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어떻게 요구하는지 그 형태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 형태에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맞춰서 답변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출 문제를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나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잘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습관. 대부분 다 게으르죠. 저도 게으르니까. 게으른다 그러면 의지가 약하다.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게으르다 그러면 일단은 아침에 일어날 시간을 정확히 간다든지. 그다음에 인강 들으시면 게으른 분들은 인강 자꾸 밀립니다. 그냥 직강 참여하는 거죠. 이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다음 의지가 약하다 그러면 뭐 스터디 한다든지 해서 약한 의지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자, 체력 상태가 약하다 그러면 항상 뭐 좋습니다. 20분 정도, 30분 정도 간단하게 뭐 맨손 체조, 줄넘기 하셔도 좋고요. 그냥 간단하게 조깅 하셔도 좋고, 이렇게 매일 뭐 2, 3분, 10분 정도만 운동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내 능력, 내가 구조화를 잘한다. 뭐 상관없겠지만 구조화 못한다. 구조화된 강의, 구조화된 잘된 책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일단은 이해가 부족한 경우는 대표적으로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국어 사전, 두 번째 영어 사전, 국어 사전, 영어 사전 찾아서 보세요. 우리는 의외로 국어 사전 잘 안 찾습니다. 근데 찾아보면 아 이게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도 잘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친구한테 물어본다, 선생님한테 물어본다.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생소하고 너무 어려워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한다냐면 그냥 외우고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한 최소 5, 6번 돌리잖아요. 그때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알게 돼요.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기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암기 방법을 연구하셔야 돼요. 이걸 내가 어떻게 외울 것인가 외우는 방법을 연구하고 또 왔을 때 또 새로운 연구 방법을 또 적용시켜보고 암기 방법을 계속 고민하시면서, 제 수업 중에 그 암기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지만 나름대로 또 고민해 보셔야 되고, 적용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사례를 자꾸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근데 공부가 어느 정도 3, 4월 이상
5, 6월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이 되죠. 그 다음에 집중력, 학습 동기 등등, 나 인지양식,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사람인가, 강의에 의존하는 사람인가, 막 빠르게 고기하는, 빠르면 그냥 책장 넘기기 바쁜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시간 내에 끝내지 못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직강이 좋은가, 인강이 좋은가, 이런 것도 잘 고려해서 자신의 양점을 가능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주변 잘 보셔야 됩니다. 친구가 많은가 적은가. 친구 많은 거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잘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친족 관계, 여러분 결혼했는지 특히 이제 육아맘 이런 분들 공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 가능하면 이제 잘 짜서 공부 시간을 최대한 확보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공부 시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특히 학교 다니는 선생님들은 이제 공부 시간 확보가 좀 쉽지 않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마찬가지고, 또 스트레스가 쌓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막 크게 노래 부르는 경우도 있고, 잠자는 경우도 있고, 각자 이제 스트레스 해소 방안들을 한두 개 정도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적 학습 전략입니다. 첫째, 구조화를 잘 하셔야 됩니다. 구조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구조화되어 있는 교재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마 제 책이 제일 구조화 잘 돼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강의도 마찬가지로 구조화된 강의를 선택하시면 되고, 또 스스로 잘 구조하면서 공부하시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교재나 강의 구조화 잘 되어 있는 걸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를 하실 때 보세요. 내용을 쭉 책을 펼쳐서 읽습니다. 읽으면서 내용을 특정 부분을 읽겠죠. 그래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읽으면서 이게 예를 들어서 단어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면 사전 찾아본다든지 친구한테 물어본다, 선생님한테 물어본다. 그래서 내용이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으면 그 내용에서 핵심 키워드가 뭔지를 찾아냅니다. 이해. 두 번째 키워드 찾기. 그 키워드를 세 번째 자신의 말로 표현하기. 요게 끝입니다. 쭉 내용 읽은 다음에 이해가 됐다 그러면 키워드 찾아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키워드를 자기 말로 표현하기. 이렇게 해서 요거를 자기 걸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차피 답안지는 키워드 중심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암기입니다. 요거를 이제 외워야 되죠. 외워야지 문장으로 쓸 수 있으니까 외울 때 일반적으로 두 문자를 많이 쓰죠. 아니면 이제 뭐 리듬을 만들어낸다든지 이야기를 꾸민다든지 연상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암기 방법은 우리 가이드 뒤쪽에 보면 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도 안내해 드리고, 이해했고 두 번째 암기했죠. 세 번째 수시로 끄집어내 봅니다. 아웃풋. 어차피 시험은 주관식 시험은 아웃풋입니다. 아웃풋. 그러니까 이론 끝날 때마다 책 덮고 인출. 이게 중요합니다. 책 덮고 끄집어내 보고, 그다음 한 챕터 끝났습니다. 마찬가지. 책 덮고 한 챕터 쭉 머릿속으로 정리해서 끄집어내 보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공부할 때 전날 했던 거 다시 인출하고 새로운 내용 들어가기. 이게 이렇게 하면 이제 그 공부도 여러 번 하게 되지만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어차피 내용을 끄집어내야 되니까 이렇게 끝날 때마다 인출.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내용 들어가기 전에 그 전 거 미리 인출하고 새로운 내용 들어가기. 이렇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적용입니다. 이제는 실제 사례 적용해 보죠. 요거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한 5, 6월 또는 7, 8월 정도 때부터 이제 좀 여기 이 부분 좀 많이 사례도 생각해 보고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학생한테 적용한다면 학교 현장에 적용한다면 어떨까, 내가 교사라면, 내가 교장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도 이제 확장해서 생각하게 되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변혁적 지도성을 공부했다. 변혁 지도성 쭉 줄거리 한 몇 페이지가 됩니다. 그 몇 페이지가 이렇게 딱 이렇게 몇 문장 안 되죠? 이렇게 딱 정리가 됩니다. 한 두세 페이지 이상이 될 겁니다. 두세 페이지 이상을 쭉 읽어보니까 개념이 뭐냐면요. 잘 보세요. 지도성인데 뭐다? 변혁적 지도성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변혁시킨다는 거거든요. 변혁 지도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상황 자체, 상황이나 조직을 변혁시키는 지도성이다 이거예요. 무엇을 변혁시킨다? 상황이나 조직을 변혁시키는 지도성을 변혁 지도성이다 그럽니다. 근데 더 설명을 좀 자세하게 못하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상황을 변혁시키려면 그 상황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꿔야 돼요. 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태도라든지 생각을 바꿔줘요. 태도나 생각을 변화시키고 성장할 수 있다는 성장 동기를 자극시켜줘요. 성장 동기를 자극시킴으로써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는 겁니다. 다시
변혁 지도성이 뭐냐 쭉 읽어보시면 뭔가를 변혁시키려고 하는 지도성이다. 그 뭔가는 상황이나 조직이에요. 상황이나 조직을 변혁시키는데 우리가 상황이나 조직을 변혁시키려면 그 상황이나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은 일반적으로 생각과 태도로 돼 있으니까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생각과 태도를 바꾸고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성장 동기를 자극시킴으로써 자극시켜 나가는 지도성이다. 뒤에 거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 변혁 지도성 핵심 요소가 뭐냐면 쭉 네 가지인데 또 역시 줄글로 쭉 돼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이상적 완전한 영향력 해갖고 이런 쭉 내용인데 요 키워드 뽑아보면 뭐 이런 걸 뽑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내용 읽은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이해해보면 이상적 완전한 영향력 이거 지도자가 구성원들한테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지도자가 죽자 그러면 죽을 정도로 공격하라 그러면 공격할 정도로 그 지도자가 시키는 대로 다 따라할 정도의 그 영향력 이게 이상적 영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지도자와 관련된 아주 지도자와 관련된 그런 그 핵심 요소입니다. 지도자는 구성원들한테 완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완전한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나도 저 지도자를 믿고 따라야 되고요. 나도 저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겠다는 동일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컨대 이순신 장군의 생각, 이순신 장군이 그 이합 집산의 그런 그 사람들을 다 일깨워서 뭔가를 이 왜군들을 물리치려고 하면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야지 밑에 졸들한테 다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하면 말도 안 통하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뭔가 앞장서서 적을 무찌르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그 사람을 믿게 되고 나도 저와 같이 내 목숨을 초계같이 던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상적 영향력이에요. 그래야지 그 전체 조직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구성원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데 그 구성원들 팔로원들에게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불러일으켜 뭔가 동기를 그러니까 동기를 불러일으키려면 우리도 뭔가 다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은 달성할 수 있어 우리도 이길 수 있어 라는 기대와 도전감을 주는 거거든요. 기대와 도전감. 그 다음에 이건 태도와 관련된다면 생각을 또 바꿔줘요. 생각을 바꿔주려면 구성원들에서 태도를 바꾸고 생각을 바꿔줘. 생각을 바꾸려면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자극해주는 게 새로운 방식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자극해주고 그 다음에 성장 동기,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개별적 배려를 통해서 잠재력을 개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 이게 네 번째. 그러니까 지도자는 이상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서 구성원들을 영감적으로 동기화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태도를 바꾸고 생각을 바꿔서 지적인 자극을 주고 성장 동기를 자극할 수 있도록 개별적 배려를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걸 외우라 그러면 잘 안 외워집니다. 쭉 읽어보시고 이해는 된다 그러면 외울 때는 어차피 이거 외워야 되거든요. 이제 연상법을 쓰는 거죠. 그림 보면 이상한 영감의 지게입니다. 뭔가 이상한 영감이 지게를 쥐고 있어요. 지게 쥐고 막대기 갖고 그 상황을 막 휘저으면서 변형시키는 그런 모습을 이미지로 그리는 거지. 그래서 변혁적 지도성 그러면 이상한 영감의 지게만 딱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몇 번 읽어보시면 쭉쭉 연결됩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핵심만 딱 전체 읽고 이해가 됐다. 그 다음에 키워드 끄집어낸다. 그리고 암기한다. 됐죠? 그리고 나서 적용입니다. 적용시켜볼게요. 어떤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리더십인가? 이거는 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는 거지. 이 리더십은 어떤 상황에 적용될 수 있을까? 어떤 상황에 적용될 수 있어요? 뭔가를 뜯어 고쳐야 될 때, 그죠? 상황을 뭔가 조직을 재구조해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학교 현장에서 이 리더십을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문제 많이 나옵니다. 리더십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시오. 이렇게. 그러면 오픈형이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이 개념과 특징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되죠? 먼저 지도자가 구성원들의 이상적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동일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행동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구성원들한테 활성화시키려면 구성원들한테 기대와 도전감을 심어주고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동기를 계속 유발시켜줘야 된다. 이런 것들. 그리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똑같은 말.
이 핵심 요소나 활성화 방안에 크게 다를 바가 없죠. 지금 두 가지만 얘기했는데, 예, 개념이거든, 개념. 결국은 이 개념 속에서 출제할 수 있기, 하기 때문에 개념 속성을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공부 좀 해보시면,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게 얼마나 쉬운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여러 가지 드렸는데, 첫 번째, 그 기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감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공부 전략을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 전략을 잘 생각하시면서 공부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대 교사가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지금 뭐 교권 실춘이 또 여러 가지 교육 현장에 문제들이 많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교사가 된다는 것은 정말 어떤 남다른 교직적인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교직 사명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교사가 된다는 그런 꿈을 안고 이제 시작하는 이 마당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그냥 단순한 월급쟁이가 아니라 정말 스승, 사도라고 그러죠. 사도 헌장에 있는 것처럼 스승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싸우고 이길 것인가, 이기고 싸울 것인가, 합격은 마음속에서 잉태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합격할 수 있다라고 마음을 갖고 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요,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생깁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고 미래를 만드는 토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 1년 동안 열심히 하셔서 꼭 소망하는 합격하시고 교사 되시길 기원합니다. 파이팅입니다. 마치겠습니다.